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칼림원 한반도 국토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현수 교수입니다. 공학칼림원은 국가적 아젠다인 통일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새로운 국토 발전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한반도 국토포럼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올해 한반도 국토포럼의 대주제는 한반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기반 확충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그동안 수차례 논의해왔던 남북 교류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지난 7월에 개최된 제22회 포럼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주민의 인프라 체감 현황을 주제로 의미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23회 포럼에서는 질곡을 뛰어넘는 남북한 인프라 협력과 경협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남북한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색되었지만 국토 인프라 협력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토론을 기획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포럼은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와 한반도 인프라 포럼이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청중 없이 진행되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한국공학칼림원을 접속하시면 포럼 내용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중에 댓글을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진행자, 발표자,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아주실 김문겸 공동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두 분이십니다. 김병석 한반도 인프라 포럼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제협력 기업협회 정태현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분은 정창현 머니투데이 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바쁘신 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하였던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님께서 경기 북부 지역 집중 호우에 따른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번 포럼에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계삼 부시장님께서는 생중계 포럼에는 참석 못하시지만 동영상을 통해 토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신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김문겸 의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을 연세대학교 김문겸입니다. 지금부터 제23회차이고 2020년도 2회차인 한반도 국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위기가 고조됐던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함에 의하여 최악은 피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살얼음판 같은 상황입니다. 부침이 계속되는 남북관계는 또한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로 복잡합니다. 최근 비건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남북 협력 지지 발언을 함으로써 한미 공조 악화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더 깊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 국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질곡을 뛰어넘는 남북 간 인프라 협력과 경협 전략을 주제로 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김병석 한반도 인프라 포럼 운영위원장님께서 남북 인프라 협력 이대로 멈출 것인가 라는 주제로, 또 정태현 우리경제협력 기업협회 회장님께서 우리 기업 시각에서 본 남북 경협 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30분간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후에는 두 분의 패널 정창현 머니투데이 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님께서 각각 10분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사전에 접수한 질문과 유튜브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양한 소속에 계신 분들께서 시청하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각자 소속한 분야에서 이 귀중한 경험을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사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한반도 인프라 포럼 운영위원장님께서 남북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외공사공단, 학회협회 그리고 많은 설계사, 시공사들이 함께하는 한반도 인프라 포럼과 우리나라 공학학술의 요람인 한국공학한림원, 한반도 국토포럼, 그리고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맞죠? 이름이 협회와 함께 주관하는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엇인지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비슷한 모양을 우리 태극기 궤에서 보셨죠? 이것은 그 주역의 64개의 궤 중의 하나로서 회복할 복자를 쓰는 복궤입니다. 제가 오늘의 우리 한반도 형세를 64개 중에서 어느 걸 찍으면 좋을까 생각해서 가져온 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로 치면은 동지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이 갈라진 것들은 음을 상징하고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은 양을 상징합니다. 이 형상은 얼어붙은 동토를 밑에 양의 기원으로 새싹이 움트서 나오는 그런 모습의 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궤는 길한 궤, 좋은 궤로 봅니다. 단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운을 몰아줄 때 좋은 궤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두 함께 기운을 모아서 그 기운으로 한반도의 좋은 내일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첫 번째로 세계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둘째로 북한이 걸어온 길을 조명해보고, 세 번째로 그러면 남한이 걸어가야 될 선택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야기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반해가지고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여러 전쟁이 일어나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그 뒤에 미소, 데탕트, 그리고 중국의 개방, 그리고 소련의 여러 가지 분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냉전 시대의 막은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큼은 냉전의 프레임에 갇혀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봄의 싹이 조금씩 싹트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과거에 남북 간에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었다가 차단된 여러 개를 한번 제가 시간대별로 정리해 본 겁니다. 이걸 보니까 대개 2년, 3년 간격으로 서로 같이
연결했다가 다시 단절이 되는 걸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그 사회를 보시는 김문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이 개성 연락 사무소의 폭발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겨줬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걸어온 길을 한번 팩트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과연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도 그 선택지도 보다 더 지혜롭게 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과거에 김일성 위원장 시절에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서 성군 정치 노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간 뒤에 지금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세국가 전략 노선을 제시하고 조금은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4, 5년간 그때 홍수와 함께 대기근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 경제와 비슷한 일부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좌하단에 보시는 것이 북한의 그 장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만 한 400개 이상의 그런 장마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고 팔고 우리나라 과거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걸 채택해가지고 530 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단위의 대폭 자율성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기초 단위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그 정권 때와 김정은 정권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김정일 그 정권 시절에는 모기장식 대개방이라 해서 모기장이라는 것은 공기는 들어오고 모기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출입구도 조그맣게 있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이런 제도적인 것은 막으면서 자금은 또 들어오게 하고 필요한 것은 유입시키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핵심 전략 산업을 지금 5개년 계획이 그렇게까지 잘 마무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핵심 전략 산업을 보시면 이 붉은색이 철도 운수 부문이나 건설, 건재공업, 국토관리, 우리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차등임금제를 전면 도입하고 성과급도 확대하고 지배인 책임 경영제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입해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좀 복잡하지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함축하고 있는 자료 그림입니다. 먼저 지금 오른쪽에 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북한이 복합형 경제개발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해서 작년에는 6개 그룹으로 분류해서 총 27개의 주요 경제지대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중국이 처음에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심천 쪽에다가 특구를 하고 여러 가지 시장 경제를 실험을 하고 자본을 유치하는 작업을 하고 그게 그 후에 확산되는 개념과 비슷하게 특구 중심으로 해서 외자를 유치하고 개발시키는 그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쪽 걸 보시면은 지금 오렌지색으로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중 접경 지역에 관련 경제지대들과 연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을 갖다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파란색 레전드로 되어 있는 이 색은 요 색이 이게 통상구입니다. 일종의 세관인데 전체적으로 북중 접경 지역에 17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 주요 지점에는 반드시 통상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경 지역의 4개를 보면은 다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의주와 단동, 중국의 단동 그리고 북한의 신의주를 연결하는 관문에 있는 겁니다. 물론 신의주 특구가 북한에 있죠. 여기는 북중 접경 지역에 중국은 변경 경제 합작구, 이 변경 경계가 접한 곳에 경제 합작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단동에 있는 합작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관문으로 해가지고 그 60% 정도의
전체 그 중국과 북경 간의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만강 있는 쪽에 있는 훈춘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30% 내지 40%. 그리고 나머지 3, 4번이 3번 같은 경우는 지안 반포 연결하는 것인데 전에 뉴스에 보도됐지만은 여기에 평양까지 가는 고속철도나 고속도로를 닦는 사업을 조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무산 철강이 있는 쪽에 그 협력하는 개념 이런 여러 개를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북중 접경 지역 중에서 단동 쪽에 변경 경제 합작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연결 도로를 기존에 있는 조중 우이대교 친선교로 해서 되어 있는 그 교량이 오래된 교량인데 다리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암락강 대교를 확장해서 준공을 시켰는데 북한 쪽에 지금 도로가 안 놓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시 투자해 가지고 연결하는 지금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개 중에서 두만강 쪽 있는 것하고 두만강 쪽에 2개의 다리와 지안 쪽에도 새로운 다리 해서 작년에만도 큰 다리 2개 연결 사업을 해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적극적으로 북중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구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예를 잠깐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그 인프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원산 금강산 국제 관광 특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높이를 다르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북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미관과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아주 훌륭하게 건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지연은 백두산 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산간지대인데 특별히 산간지역의 아주 모범적인 전형적인 그런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백두산 관광하고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지연시가 이렇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무릉도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할 정도고 지금 역사들도 보면은 상당히 세련되게 이렇게 건설되어 있고 이것은 그 삼지연 청년역 내부입니다. 내부인데 이 왼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하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LCD 패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LED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대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덕 온천 관광지구는 이 평양에서 가까운 곳에 이 자료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평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온천하면서 스키도 할 수 있는 이 편의 시설을 이렇게 많이 건설해 놓고 있습니다. 평양 종합병원도 최근에 보도가 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일단은 이 조감도를 보시면은 상당히 현대식으로 잘 꾸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북한 건설 속도와 장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착공식을 2020년 금년 3월 17일 날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그 뒤에 4월 2일 날 기초굴착 63%, 그 다음에 5월 23일 날 콘크리트 공사까지 가서 76%, 6월 9일 날 90% 완료를 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급속 시공하는 그 기술, 이것은 인력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놀라울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장비를 잠깐 보시면 레미콘, 그 다음에 펌핑 장비라든지 유로폼도 쓰고 여기 타워 크레인을 써서 이렇게 공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양 건축물도 한번 살펴보면은 물론 평양 시내에 있는 건축물과 변두리 그리고 지방에 있는 건축물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 GDP가 그래 높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살림집, 이 주택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평양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양의 거리를 보면은 여기 여명거리, 이 조명과 여기 형상을 보시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준공을 했고 미래과학자 거리, 그리고 이것은 평양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그 창전거리,
이렇게 상당히 현대식,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건물들을 갖다가 도시계획에서 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주요 경제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외자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의 과거에 해왔던 경제 자유구역이나 외자 유치하는 것과 북한의 제도를 신의주 국제 경제지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 기업 들어오게 하고 임대료 감면을 50년 하고 50%에서 100% 뭐 여러 비슷합니다. 북한도 50년 임대, 법인세, 소득세도 우리가 5년간은 100% 면제하고 2년간 50% 감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북한도 여러 가지 감면을 해주고 이윤을 재투자하면 소득세 50% 반환, 이런 비슷한 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베트남과 중국을 혼합한, 그리고 특구 개념은 중국 모델로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 입장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반도이기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없으면은 그냥 섬나라입니다. 뭐 일본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금 남북 대립에 의해서 군사비 지출, 엄청난 군사비가 지출되고 있고, 출산율 급감하고 있고, 다 잘 알고 있죠. 고령화되고,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내수가 어떤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과, 우리도 물론 이제 선진국 대에 들어갔지만은 추월국 사이에서 넛크래커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경제 협력 측면에서 볼 때 만약에 북한과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통일해 나가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북 삼성과 같이 경제권이 묶인다면은 전체 인구를 2억 정도로 갈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내수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 협력 사업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침을 계속해 왔습니다. 얼어붙기도 하고 다시 열리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남북이 합의한 연결 사업을 위해서 동해안선 쪽에 제진역, 여기 보시면은 강릉 제진 구간 딱 거기만 끊겨 있습니다. 남북 관계 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현대화, 남한에서 쭉 연결해 들어가는 것도 같이 이제 합의를 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냐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그 논의점이 돼야 되는데, 이 남북 철도 협력 사업, 이 슬라이드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물론 극복하고 협력해야 될 일들이, 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 인프라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이 걸림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걸림돌을 치우기도 하고 새로 길을 만들 수가 있죠. 크게 제가 한 4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단적 시각입니다. 우리 남한 내에서.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진출 리스크, 네 번째는 남북 협력 준비 부족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4가지 문제는, 첫 번째로 양극단적 시각이라는 것은 한쪽은 퍼주기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퍼주기 논란이 있고, 또 북한 가면은 대박이고 돈을 무조건 벌고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저는 이 둘 다 어느 일정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은 기존의 베트남이나 중국 등 기존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 북한의 개방 시나리오를 연구하면은 또 국민들한테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 제재 해제 불확실성 문제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변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재가 해제돼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제재 해제 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하고 남북 공동 협력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북한 리스크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변수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다 문을 젖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외국과
다자 콘소시엄을 앞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것을 놔두고요. 우리가 방법 측면에서 볼 때 조금 후에 말씀드릴 한반도 인프라 포럼이라는 이런 준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 협력 준비 부족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극단적 시각 관련해서 그럼 중국과 베트남이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면은 북한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연차별로 개혁 개방을 통해서 GDP가 어떻게 올라왔고 외국에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IMF 국제기구에 가입이 되고 WTO에 가입하면서 큰 폭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GDP가 거의 무척 높은 상관계수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개혁 개방을 처음에 심천하고 또 4개의 특구를 갖다가 시작하고 하이난 특구, 특히 상하이 푸동 신구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라든지 많은 게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특징은 ODA 자금을 별로 안 썼습니다. 내부 자본 그리고 화교 자본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콩 화교 자본 이런 것들이 FDI로 대부분 다 들어오고 내부 저축률이 많았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내부 자본이나 화교 자본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ODA가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미 관계가 미베트남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또 국제금융기구 가입하고 WTO 승인하면서 큰 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ODA도 물론 많이 늘어났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DP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FDI 다음에 우리가 PPP 민간과 공공 부문이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매년 20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30년까지 계산하면 20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관별로 그러면 인프라 건설 비용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것은 대부분 지금까지 통일 기반으로 해왔고 보수만 하느냐 신설이 있냐에 따라서 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여기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4조부터 324조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수준이라고 볼 때 우리가 300조 되는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베트남 사례처럼 또 중국도 활용하는 것처럼 국제금융이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제사회 지원과 투자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우리가 대북 제재 해제 이후에는 많은 게 이루어지겠지만은 해제 이전에도 우리가 미리 우리가 남북 양자간 협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국제 자자간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인프라 공동 조사를 한다든지 건설 기준과 특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적 교류하고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으니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프라 재원 조달 유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이 제재 해제 단계별로 쓸 수 있는 많은 자금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럼 기존에 우리가 그 북한 진출 리스크가 많이 있었는데 기존 인프라 협력에서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시사점만 잠깐 살펴보면은 과거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캐도를 볼 때 여러 가지 우리 남한 기업끼리 과다 경쟁이라든지 저가 수주 품질 저하 문제가 일부 있었고 북한은 기능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히하다 보니까 건설 자재 대부분을 남한에서 가져가고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때는 기술 기능 인력을 교류하고 교육하는 문제와 함께 북한 현지 생산 체계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레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 정보 공유 및 이해의 한계 측면에서는 우리가 깊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단편전 지식을 공유하지 않고 독자 소유를 많이 하고 있고 잘 아는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려면은 우리가 그냥 추정하는 것보다 북한 니즈가 진짜 중요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미얀마를 가면은 미얀마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석해야 되듯이 그래서 북한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 건설 자료들은 기준도 뭐 그렇고 대부분이 많이 국가 기밀로 폐쇄적이라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 기반 및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 건설 사업할 때 우리가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합니다. 우리 기업끼리도. 그래서 합리적 협력의 길을 모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 자금 및 기술 기준 측면에서도 남북 협력 준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한 인프라 확충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미리 준비하고 다자 컨소시엄, 외국의 펀딩과 같이 협조하는 문제, 다양한 걸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 북한은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기술이라는 용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특화된 기술,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 신기술, 그러면서 가격은 높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북한 특화 기술이라고 한번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 북한은 남한보다 춥기 때문에 혹한기, 그리고 급속 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고, 기준과 용어의 이질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 슬라이드는 남북한의 설계 트럭 하중을 보여주는데, 지금 남한에 건설된 대부분의 1등교 최고 등급 교량은 설계할 때의 총 하중은 43.2톤입니다. 물론 실제 다닐 수 있는 하중은 파괴까지 가려면 더 훨씬 더 2배 이상 이제 높은 하중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은 1등교가 30톤입니다. 당장 맞질 않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기준을 서로 가져가고 합의하고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남북한 인프라 기준에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구조물의 80% 이상이 거의 콘크리트 구조인데요, 콘크리트 강도 시험 자체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남한에서 하는 것과 북한에서 시험하는 것은 15%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많이 쓰는데 시멘트 강도 테스트도 남한에서도 하게 돼 있고 북한에서도 하게 돼 있습니다. 시멘트 차이는 더 큽니다. 동일한 시멘트로 기준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북한에서 하면은 25가 나오는 것이 남한에서 하면은 40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야 되고, 건설 용어도 보면은 여러분 왼쪽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마르가 시멘트, 졸장, 불수강, 이것들이 이 용어들이 북한에서 쓰는 용어고, 이 남한에서 쓰는 용어는 고강도 시멘트입니다. 이 마르가는 옛날 소련, 러시아 쪽에서 온 용어 같고요. 이건 양수 설비 스테인레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같이 합의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 용어 이질성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봤더니 한 40% 정도인데, 이 기술 용어들을 조금 정리하는 작업을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해서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 용어집이라는 것을 기준센터에서 같이 작업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북한하고 같이 앞으로 작업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특화 기술이라든지 전략 측면에서 니즈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저희가 2011년부터 저희 자체 사업과 수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준비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반도 인프라 포럼, 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남한에서 기업들끼리 정보도 공유 안 하고 준비도 철저히 안 하고 자금 문제도 있고 같이 스타디하는 것도 부족하고 기준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주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이 같이 모여서 미리 좀 준비를 하자. 그리고 남북 여건이 좋아지면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남북 인프라 포럼 협력체를 구성해서 하자. 그 목적으로서 작년 12월에 발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는 남면에서 먼저 하지만 2단계는 북한과 같이 하고 3단계는 국제적인 컨소시엄 포럼으로 가자는 것이 마스터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발족을 했고 50여 개 기관 422명이 참석을 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공사 공단과 엔지니어링 협회, 건설협회, 통화학회, 건축학회, 그리고 글로벌 금융학회, 이런 많은 기관들이 다 같이 MOU를 맺고 설계 시공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같이 조인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 때 전체적으로 50여 개 기관 422명이 참석을 해서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뭘 하느냐 하면, 북한과 지금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먼저 협력 가능한 21개 어젠다를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지금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다 모여서 팀별로 추진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리고 한반도 인프라 포럼 개간지 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북 인프라 협력의 지향점이 뭐냐?
당연히 한반도 공동 번영이죠. 윈윈인데 제가 생각하는 모델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남북한이 북한 니즈를 생각해서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같이 기술 교류를 하고 DMZ든 남한 쪽이든 개성 쪽이든 이노베이티브 신기술 경쟁력 있는 북한이 좋아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 있는 기술 테스트베드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기술 협력하고 교류를 하면서 북한의 공동 시범 사업을 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또 장점과 인력의 장점과 우리의 장점을 결합을 해서 여기서 좋은 모델을 가지고 해외를 공동 진출하고 같이 공동 수주하고 다시 공동 의제 발굴하고 이런 선순환의 지속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은 나이테입니다. 이 나이테 짙은 선은 겨울에 생깁니다. 어려울 때 아주 치밀한 조직이 생깁니다. 그 대신 여름에는 성장을 합니다. 하얀색. 이 나이테 사시사철이 있는 남한에서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나이테가 있으면은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잘 안 부러집니다. 열대나무는 나이테가 잘 안 보입니다. 톱으로 쉽게 쓸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보내고 협력해 나가면 오히려 내일은 틀림없이 더 밝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분단되어 있는 마지막 땅이 한반도입니다. 여기서 물질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진정으로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상극의 기운을 돌려서 상생의 마음으로 가서 상생과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 번영을 하고 전 세계의 한반도가 모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오늘 이 자리 시청하시는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석 위원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발표로 우리 기업 시각에서 본 남북 경협 전략 이에 대해서 정태헌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의 정태헌입니다. 저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그 한국연구재단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과 정책을 시행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그 사회에 진출해서는 벤처 사업가로서 사업 경험을 누적하면서 2000년도에 중국에 진출하면서 북한 사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이 경험들을 기준으로 정책가 그다음에 엔지니어와 사업가 입장에서 북한 사업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업 과정에서 북측 사업 관계자들과 오랫동안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경험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논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후대를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단되어 있는 70여 년 동안에도 남북관계의 변화와 정권의 정책에 따라서 남북 교류 사업은 가다소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정책가로서 북측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또 때로는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기술과 현황에 대해서 적용 방안을 협의를 해왔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통해서 산업 발전과 실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과의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그 대표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북측과 교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 사항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북측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정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고 사업은 어떻게 안정화를 시킬 것인가, 다음으로는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 회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장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기업가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의문사항이면서 해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70여 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사업에 대한 그 전문성을 우리가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20여 년간 경험해왔던 북한에 대한 이 사업 경험을 우리 기업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교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법령과 정책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북에 진출했을 때 적정한 사업과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이해와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현행 법률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행하지 못했던 이 교류 사업을 수행해왔던 중국의 교류 방법들을 비교하는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북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북에서 변화되는 그런 정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우리 기업들이 실제 이 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현행 법률에 의해 가지고 남북교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행법에 의한 이 남북교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 사업으로는 경제협력 사업과 사회문화협력 사업, 그리고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의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 3개 사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 통일과 평화 경제의 실현이라는 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통일과 평화 경제의 실현이 후에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국민의식의 변화와 또 실제 사업 당사자인 이 기업들의 남북 경협에 대한 참여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이 남북 교류에 대한 정책 의지가 강하게 적용돼서 출범 이후에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정책을 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의 상대측인 북측에서도 우리 정책과 부합되는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북측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젊은 신진 관료들을 전면에 배치를 하고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는 대외 개방 의지가 강하게 이 적용이 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화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의 의식 구조가 변화되는 것으로 최근에 통일연구원 국민의식 조사의 중간 보고서에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의 이 젊은층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면은 북측과 평화 공존 시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북측과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 당사자인 국내 기업들의 의식 구조가 대북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조사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남북 경협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정경 분리를 통한 경제 협력이 필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제공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를 진행하기 위한 당위성을 보기 위해서 현재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진출 국가들에 대한 시장 진입도 중요하지만은 그 진출된 국가들에 대한 생산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주요 국가들이 크게 구분을 하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국가가 중국과 베트남, 인도, 그다음에 독립국가연합을 예를 들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는 중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요녕성에 약 3,5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개척을 하고 또 생산을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가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또 우호적이었던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정책들이 부정적으로 좀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동남아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남아있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기회가 되면은 북측이 열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즉시라도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다음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의 경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가 높아지고 또 이 근무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똑같은 그러니까 중국과 유사한 어려움을 그렇게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나 독립국가연합의 경우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출한 이 기업들의 대부분의 이 공통 사항들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려운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이 활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현지인들의 높은 이직률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인건비의 영향이 어려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아주 낮은 교육 수준에 의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생산과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 진출함으로 해가지고서 이 제품의 이 물류에 대한 물류 비용이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북측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기업들이 지금 이 어려워하는 이 문제점들을 북측과 교류를 함으로써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동안의 개성공업단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느꼈던 우리 그 남북 간의 이 협력 결과에 대한 것은 세계적으로 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험한 부분들도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분단돼 있는 70여 년 기간 동안에도 북중 간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현재도 북중 간의 그 거래는 이 북측의 경제를 지탱해오는 큰 힘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중국에는 북측의 이 정부 기관과 그 다음에 대표들이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과 대표들의 이 구성원들이 중국 측에 있는 사업가와 그 다음에 기관들과 자유롭게 상의를 하고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필요한 이 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그 북측의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가서 사업에 필요한 사전 조사와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 투자 역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북미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북중 간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없이 진행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남북 간의 그 교류를 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측에서는 민경련과 미나협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당국의 허락에 의해 가지고 기업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또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우리와의 교류 방법을 비교하게 되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자유로운 이 만남의 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 북미 관계의 악화에 의해서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이 워킹 그룹이라든가 이러한 영향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서는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북측의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듯이 남북 간에 필요한 사항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단절 기간 동안에 상당히 서로 부분에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한 부분과 북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도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도적인 사업과 그동안 했던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남측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들이 우선적이었다면은 앞으로 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측도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가 발전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국제 무역과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용하고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경협의 이 사업은 벤처 사업과 같은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추진력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민간이 추진하는 이 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양측 정부 간의 제도적인 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법에서 협력법의 보완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면 또 새로운 이 법도 제정을 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과 제도가 인정이 되고 양쪽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선 기업들 간의 만남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기업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남북기업 교류협력센터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서울과 평양에 만들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이 이 북측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계획에 의한 북방 진출과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수익의 창출입니다. 수익이 창출되면 창출된 그 수익 중에 어느 정도 부분이 그 위험 부담이 발생되겠는가? 그 발생된 위험 부담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그동안에 그 면담을 하고 또 제가 경험했던 그런 기업가들의 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업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사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과 평양 단동을 거치는 중국의 진출 방안과 그 다음에 서울과 평양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이 되는 러시아의 진출을 통한 경제 라인의 형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당분간은 남북 간의 직접적인 경협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제도 보완과 또 주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부 좀 늦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3국, 예를 들어서 중국을 진출하는 단동이나 심양, 그다음에 러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 중에 우리가 그 남북 기업들이 상시로 만날 수 있는 그 남북교류협력센터의 그 지점을 설립함으로 해서 평상시에도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므로 해가지고서 해제 이전에는 우회 협력에 대한 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그러한 사업들로 진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진출하는 경우에 대한 예상이 되겠습니다. 남북 경협은 그 대북 사업 진출을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회이자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각 산업별로 특수한 역량이 있는 기업, 또 신기술과 사업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은 기존 시장의 그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운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운 북측과의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간의 무역에 의해서 무역에 필요한 비교 우위에 대한 그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북측의 인프라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진출된 기업들이 남북 산업 전 분야의 그 활성화와 공동 번영으로 우리 민족에게 크게 보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북측에 대한 진출 사업권은 우선 중국과 같은 그런 이 기존의 국가들에 진출되어 있는 사업들을 제어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항구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우선권을 획득하는 장기적인 그 사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남북교류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남북이 필요로 하는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면서 상호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필요로 하는 목표 지향적인 협력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남북 기업들이 상시로 만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남측 기업들의 그 장점인 수출 주도형 제조 기업들의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북교류협력센터의 이 역할과 활성화를 통해서 그 교류 사업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경협 네트워크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 관계기관들과의 합의를 통해 갖고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그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 사업 분야별로 핵심 전략 사업의 도출과 제안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북측의 관계자들과 이 평소에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도출하고 제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진행된 사업들의 경험들을 후속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사업이 연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 체제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류협력센터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기업들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문이 크게 적용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이 협력센터의 기업들의 도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구축한 경영 플랫폼과 전문가 풀을 활용을 해서 적정한 전문가와 사업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서 안정적인 이 사업을 수행해서 실패의 확률과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북측과 협의된 그런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평양 대동강에 있는 낭랑 지역에 있는 이 남북협력센터 예정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관계가 좋아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이 평양에 진출해서 여기에서 사무를 보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약 3,000평의 신축 부지가 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북에서 많이 선전을 하는 과학기술의 전당 맞은편에, 우리로 말하면 한강편에 아주 이 중요한 또 전망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남북교류협력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센터를 건립하면은 남북의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서 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이 기업들의 제도와 또 진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진출을 했을 때 하기 위한 방법과 그 다음에 진출한 사업 중에서 한 몇 가지 사업들을 이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의 이 도출을 위해서는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측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사업을 도출했던 그러한 내용 과정과 그 다음에 사업의 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저희들이 북측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사업에 대한 필요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방문해서 사업을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 협의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젊은 이 관료들의 이 남북 경협에 대한 사업들은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평양 방문을 다녀와서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과 세미나를 통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북측의 관계자들과 우리 이 지자체 관계자와 민간 기업들을 모시고 가서 필요한 사업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이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인데요. 아무래도 북측에서는 이 에너지 생산과 그다음에 식량 생산을 위한 비료 사업, 그다음에 이 인민생활 발전을 위한 산업 발전들에 대한 사항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저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개성 지역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전 사업보다는 우리보다는 부족한 인프라 시설로 송배전 사업들이 같이 연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량 생산을 위한 비료 생산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이 비료의 원료인 가축 분열을 위한 유기비료 생산 능력이 약 5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 농가에 지출되는 이 제도 때문에 약 250만 톤 정도뿐이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만 톤을 생산을 해서 북측과 협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식량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한탄강, 강원도 지역에 있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인데 최근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중심 지역으로 될 수 있는 세포등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약 1억 5천만 평의 대규모 가축 이 농축산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축산 단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식량 이 생산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에는 개성공단이 있다면은 역시 식량 생산에 대한 농축산 사업에 대한 세포 등판이라는 평화 경제의 핵심 지역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양쪽 이 평화 경제를 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자료는 좀 몇 장 남아 있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현 머니투데이 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료와 함께 토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평화경제소 정창현 소장입니다. 김병석 위원장님, 정태현 회장님께서 정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토론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각각 하나씩만 제가 발표문에서 따와서 조금 생각할 거리를 조금 제시하는 것으로 토요일을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북측 사람을 처음 만난 게 1997년 8월입니다. 지금부터 한 23년인데 그때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해서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측 관계자들하고 처음 만나서 토론을 한 이후에 2018년도에 북측 사회과학원 사람들을 만난 게 북측 인사들 만난 게 마지막인데
북측 사람들하고 그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역지사지해야 된다. 북측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이런 대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 앞에 보면 사진에 있지만 북이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북쪽이 독자적인 경제 특구, 그 다음에 지역 개발, 협동농장 등등을 개발하려고 하는 청사진을 다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환경이라든지 재정 등등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김병석 위원장님 발표문에 보면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북한을 개발할 때 뭐 14조에서 324조의 어떤 인프라 투자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북쪽을 쭉 공장이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봐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 3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300조를 투자를 했을 때 그 이상의 투자 효과가 있다면 저것은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통일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태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어떤 그 남북 간의 기업 플랫폼 형태로 해서 대동강가에 남북 기업 교류 협력 센터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좀 생각할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관과 여러 전문 학자들 분야에서 북쪽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협력을 해야 된다 등등 많은 걸 내놓고 있는데 거기 앞에 다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 한번 평화 경제를 얘기하더라도 평화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 돼야만이 경제라고 하는 남북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 안에 안정적인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험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합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보면은 북은 지금 현재 경제에 올인하겠다.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해서 내부적으로 과거의 경제 운영 시스템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자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관리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 협동농장, 개인의 독자적인 어떤 그 자율성 부분을 좀 강화하는 게 기본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과거처럼 경제 특구 몇 개 국경 지역 연산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220개 시, 군 자체적으로 다 경제 개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지금 법적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많은 부분 제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북쪽은 새로운 사고로 좀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의 어떤 그 개혁 개방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북한은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할 것인가, 베트남식 개혁 개방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그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은 중국, 베트남, 스웨덴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분야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적용을 시켜서 북한의 독자적인 모델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북측에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 비용이 아까 300조 추산된다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러시아가 2014년도에 내륙 철도 현대화 협의를 하면서 27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합의를 했습니다. 공짜로 하는 거 아니죠. 저렇게 철도 현대화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광물로 대체 받는 형식을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신압록강 대교 지금 건설 다 완공을 해서 아마도 10월달 정도에 이제 개업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또 도문에서 청진까지의 철도 도로 현대화, 청진항 개공, 이거 중국이 독자적으로 지금 북중 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백두산에 있는 무봉 국제관광특구나 더 북쪽에 있는 온성섬 관광개발구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해외 기업이 평양 국제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동강 개발하는 부분들을 합의를 해서 이 부분도 역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북한이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예산과 노동력을 동원해서 지금 원산 금강산, 양덕, 삼지연시 현대화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의 투자 규모는 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구상과 정책과는 전혀 동떨어진 우리 나름대로 우리 머릿속에서의 어떤 재개발 구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 이 한반도 균형 발전을 남측이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북측이 남측에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 국도 균형 발전이라는 속에서 북측을 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동강가에 이 새로운 남북 기업 간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하는 구성을 생각했을 때 제가 먼저 떠올린 것은 북한 스스로가 하고 있는 평양 상업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정태현 회장님이 보여주신 대동강가의 그 부지 예정지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6년도에 이미 합의가 돼서 2006년도에 갔을 때 평양에 KKG라고 쓰여 있는 SUV 차량들이 이미 평양 시내를 출주하고 있었고, 이른바 이제 조선금강그룹이라고 하는 국제경제개발총회사의 약칭으로 KKG가 설립이 돼서 오피스타운으로 이 부분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실제로 착공식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 경제 제재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현재 되고 있지는 않지만 KKG는 여러 분야의 사업 부분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KKG가 추진하는 상업거리, 금강거리 사업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기업교류센터는 이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후순위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 스스로가 리스크를 덜 지고 중국, 홍콩 합작 기업이 한 상업타운에 우리가 그냥 입주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거기서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소박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남북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됐다 하면 뭐 평화협정이라든지 동북아 평화협력기구 등등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경제에 유리한 조건, 국제 환경들이 조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빗줄 서 있는 것처럼 2차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회담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되는 단계별로 결국 남북 경협이나 남북 교류라고 하는 것도 단계별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남북 경협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북측하고 사업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하나의 사업에 우선은 집중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철도 도로 연결,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어쨌든 돌파구를 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의 돌파구를 열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남북 경협의 사업들을 제안한다고 했더라도 북측이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정책 방향과 사회 변화를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협력 속에서 우리가 북측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범위와 사업들은 어떤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새롭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이 발표한 경제특구, 이건 북측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북측의 필요성이 확인된 경제특구,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협 전략을 좀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 협력 체계, 이 부분들을 잘 효율적으로 짜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북한의 최근의 변화상들을 보면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북한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왼쪽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북한이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변화들을 수용을 해서 정책적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와 교류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고 세계적인 수준들의 다양한 과학기술들을 수용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남북경협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발표한 이 27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에 기본적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특히 강령군, 해주, 개성공단, 철원, 원산,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투자와 진출, 조사 등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강령군을 모델로 해서 제재 하에 속에서 국제학술 포럼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인 개발 투자까지 이어지는 어떤 단계 모형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 간의 어떤 경제 교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 문제를 풀고 개성과 인접해 있는 DMZ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적경지 부분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거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평양이나 다른 지역에 진출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얘기하겠지만 북측의 정책 구상에 일정한 부응을 해서 또는 거기에 일정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 밑에 있는 부분이 개성의 중심부에 있는 자남산에서 본 개성 시내이고, 오른쪽에 송악산에서 본 개성 시내인데, 이러한 개성 문제 첫 출발점을 잘 풀어서 남북 경협에 여러 가지 좋은 전망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창현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창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퀘스천과 그리고 몇 가지 제언에 대한 발표자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토론을 마친 후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님께서 오늘 긴급 재난 상황에 지금 대기하고 계셔서 참석은 못하셨지만 토론 내용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 토론 내용을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천부시장 이계삼입니다. 한반도 국토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질곡의 남북 관계와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 협력이 필요하고 외국 다자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또는 한반도 인프라 포럼 등을 통해서 토론을 많이 해 나가자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거의 큰 공감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좀 보태고자 합니다. 이러한 포럼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SOC의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관건인데, 저는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도시개발을 잘하면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아젠다고요. 두 번째 아젠다는 북한 당국자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소감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포천이라는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가 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의 100만 평짜리 주거 상업 업무 신도시와 그 주변의 산업 신도시를 연계하여 개발한다고 볼 때 이러한 300만 평짜리 신도시를 150개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조성 원가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혀 수익이 나지 않고 이 주거 상업 업무 지역에 대해서만은 수익을 나오는 구조로 도시를 개발해보자. 그러면 얼마의 수익이 나올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았더니 북한은 땅값이 제로이고 인건비가 제로라고 가정했을 때 남한에 비해서 5분의 1 가격이면 신도시의 땅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돈으로 땅을 얼마에 팔 것이냐 했을 때 평당 250만 원에 판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도시 개발에서 180조, 주택 개발 사업에서 90조, 기타 SOC 재원을 통해서 35조의 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대략 300조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해냈습니다. 이 300조 원은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SOC를 건설할 수 있을까 계산해봤더니 결론부터 말하면 남한 정도의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돈을 35년간, 37년간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더라. 이건 어떻게 계산했냐면 남한의 SOC 재원은 1년에 50조, 즉 국비 20조, 국비 특별하게 20조, 지방비 10조, 합해서 50조를 북한 측에서는 매년 얼마가 필요하냐면 인구가 남한의 반이니까 50%, 그리고 토지비가 제로라고 봤을 때 44%를 감하고 또 공사비 56% 중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1%니까 41%를 감하고 그랬더니 8조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이 8조라는 돈으로 305조를 나누니까 37년이라는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즉 아까 305조라는 돈은 북한에서 SOC를 건설하는데 37년간 써먹을 수 있는 돈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한 지 한 35년, 지금 벌써 40년째가 됐는데요. SOC가 거의 포화 상태로 됐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이 정도의 돈이면 SOC를 포화 상태로 개발해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신도시 개발의 수익을 어떻게 연출해낼 것이냐. 북한 도시 개발 공사를 만들면 좋겠다. 마치 두바이의 나킬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북한은 도시를 개발할 돈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이익을 연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에서 북한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돈을 발휘할 수 있는 재정 자본관과 기술 자본관을 지원해 준다면 개발 이익을 연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 지향 도시개발을 통해서 SOC의 소요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면 남한보다 더 좋은 도시개발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하면 SOC 재원을 조달하는데 충분한 돈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북한 당국자분들을 정태원 회장님을 통해서 만났는데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작년에 마닐라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종혁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북 사업을, 협력 사업을 제안했을 때 북측에서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의해줘도 귀하들은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유엔 제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사업을 못해 나가더라,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남북 경협의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 로저스는 한반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섹시한 자극적인 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을 개발할 때 화교들의 돈이 중국 개혁 개방에 큰 기여를 했고, 투자자들도 돈을 많이 벌었고, 중국도 가파르게 성장을 했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짐 로저스는 언어, 역사, 문화, 동포애, 그리고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북한에게는 이데올로기적인 동질성을 가진 중국이 있고,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는 조선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들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강한 라이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정권 교체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열심히 일한 자 다음 정권에서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자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부재한 상황이죠. 그리고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제법 리스크에 빠져서 일회성 만남을 주선하고, 그러다 보면 불신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인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기업이 북한 기업을 만나려고 할 때 국가보안법, 북측에도 그런 보안법이 있습니다. 이런 보안법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어서 접근하기 너무 편한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유엔 제재까지 겹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은 투자를 못하더라도 투자를 위한 협상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중국은 좋은 프로젝트들을 하나둘씩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이러한 계약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첩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한다면 슬픈 김서방의 상황과 같습니다. 남한, 북한 두 사이는 예전에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4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는 김서방이고 두 자녀는 옛 아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김서방은 멀리 이사를 가서 산 넘고 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옛 아내 주변에는 왕서방이나 이와노프, 나카소네, 그리고 스미스와 같은 다른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저의 옛 아내, 김서방의 옛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관심이 많고, 아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이 자녀들의 노예처럼 부려먹기를 더 원합니다. 그 모습을 알고 있는 김서방은 이 아내를 도와주고 싶지만 새로운 아내가 있고 새로운 아내와 태어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도와주지를 못하는 슬픈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벌써 김서방과 옛 아내는 만난 지 오래돼서 생각도 많이 다르고 옛 아내의 취향도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옛 아내는 화만 나고 서운함만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옛 아내와 김서방은 만나서 자주 만나서 신뢰를 쌓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계약, 약속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계약하고 지금 유엔 제재 속에서라도 계약하고 유엔 제재가 끝나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슬픕니다. 그리고 이건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정부는 이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가보안법과 헌법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 국적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이름으로 또는 타 제3국의 국적을 가지고서 북측과 협상하는 것이 낫겠다. 그것은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북 둘만의 대화로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국과 그 육자가 협약하는 방식을 통해서 윈윈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호춘시는 무엇을 꿈꾸는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SOC에 관련된 사항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이 있습니다. 한탄강은 북에서 55km, 남한에서 85km를 흐르는 남북한을 흐르는 연결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평화의 상징의 강으로, 평화의 강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난 7월 달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를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철도가 작년에 에타 면제를 받아서 호천선이 연결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획이 됐는데 더 나아가서 제2경원선을 긋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그걸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 자락에 영암대지가 만들어낸 3천만 평에 달하는 큰 땅이 있습니다. 이곳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물류단지 평화경제특구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경원산을 통해서 나진 선봉,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 TSR이 연결될 거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이번에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낸 것은 여기서 평산을 가는 거리나 파주에서 평산을 가는 거리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선을 연결하기만 한다면 이 넓은 땅에서 TSR뿐만 아니라 TCR도 연결할 수 있는 한국의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내논입니다. 한탄강변을 관광의 거점, 그 다음에 경원의 물류의 거점으로 키워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을 꿈꾸는 호천의 꿈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된 상상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계삼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사와 패널 분들의 발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질문과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이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무처에서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전 질문을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죠. 예, 먼저 제가 들어온 질문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이 북한 인프라 건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최소한 통일을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통일 한반도 개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기관이 기관별로 단편적인 연구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심도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건설 산업의 모든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 또는 민간 기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이러한 조직이 없다면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신 김병석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죠. 예, 아주 근원적이고 중요한 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아까 부족해서 딱 두 슬라이드 잠깐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게 한반도 인프라 포럼입니다. 포럼인데 지금까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기관별로 정보 공유도 잘 안 하고 각자 해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남한 쪽의 설계회사, 시공회사, 공사, 공단, 저희 같은 연구기관, 학회가 모여서 준비 기간을 한 1년 동안 해가지고 준비회의, 자문회의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정보 공유하면서 준비하자. 그 민간 기구로서 작년 12월에 탄생시킨 것이 한반도 인프라 포럼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포럼은 대개 발제를 하고 토론하고 지식 공유하지만 이 포럼은 실행력을 갖춘 포럼이고 어젠다를 발굴해서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는 협의체로 나갈 것이고, 남한만 하는 것은 또 절름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북한과 같이 하는 남북한 인프라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어젠다를 지금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번 어젠다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반도 인프라 마스터 플랜입니다. 물론 한반도 인프라 마스터 플랜은 남한만이 해서는 안 되고 북한과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겠지만 일단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 통일 한반도 개발 전략이라 했는데 저 통일이란 그 단어가 꼭 적합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통일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언제가 좋을지, 정치적인 통합, 통일, 그 다음에 경제적인 통합과 통일, 그 우선순위와 전략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쨌든 한반도 인프라 마스터 플랜 개발 전략을 중요 어젠다로 삼고 금년에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착수해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어떻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주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서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경제 협력,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가장 쉬운 학문, 학자 교류와 대학 협력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요? 하는 질문이 온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토론해 주신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죠. 예. 남북 간의 학문 학자 교류는 90년대 후반부터 특히 이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게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단편 일회성으로 끝난 측면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프라 부분 같은 경우는 남북 간의 사안도 있고 동북아의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야 될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인프라 포럼에서는 작년 말부터 남북, 중국, 러시아가 참가하는, 학자들이 참가하는 국제 인프라 포럼 국제 회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만 이 사태가 좀 안정이 되면 그러한 형태의 남북이 중심이 되고 주변 국가의 학자들도 참여하는 인프라 포럼, 국제 인프라 포럼 형태의 국제 학술 회의가 추진될 예정에 있고요. 이것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평양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실제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실제 전문가,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모색이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협력의 우선순위와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는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현재 실천 가능한 방안과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이 따로따로 들어왔는데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예. 하나 질문이 제대로 된 협력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북한의 인프라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물별 상태와 현황 및 통계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 대략적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인프라 퀄리티는 대한민국의 몇 % 정도 이를 것으로 파악되는지요. 예. 북한 지역의 각종 인프라 기준이 대한민국의 스탠다드와 컴패터블한 수준이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김병석 원장님께서 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그 첫 번째 그 질문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 북한 관련 북한에 거주했던 분들, 그 다음에 남한에서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몇 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다양한 설문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협력 어젠다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시급성과 중요성, 기대 효과 점수로 해서 순위를 내고 총점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예가 나와 있는데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1순위는 철도로 나왔습니다. 대개 뭐 이것은 이제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주철 정도 철도를 우선적으로 가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결과라 볼 수 있고 2위가 종합순위는 전력통신시설물입니다. 전력통신이 없으면은 사실은 인프라를 개발하기도 원래 힘듭니다. 에너지라든지 뭐 전력통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총점수 3위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고 시급성 측면에서 보면은 순위가 점수를 보시면은 2위가 전력통신이고 3위가 고속도로인데 중요도와 기대 효과는 뭐 약간의 점수 차이지만은 고속도로가 2위고 전력통신이 3위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철도와 도로 중에도 고속도로 북한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현대화니까요. 고속도로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력통신 시설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질문은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우리나라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거기서 2018년에 설문조사를 역시 했습니다. 분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교량 이 각 분야에서 수준이 남한은 유지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고 북한은 유지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조사했고 평균값을 보시면 남한은 100을 기준으로 일단 93% 수준에 와 있고 북한은 26% 수준이다. 그리고 요 녹색이 서로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와 철도가 굉장히 차이가 크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물들은 뭐 댐 같은 경우나 공항은 차이가 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도 북한에 같이 가서 현지 조사를 했고 지난번에도 도로도 현지 조사를 공동조사단이 했고 철도도 서해안 쪽과 동해안 쪽을 같이 다 쭉 그 철도선을 동해선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동조사죠. 남북한 상태를 알고 저도 이제 자료들을 좀 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예상하시듯이 북한은 도로 인프라 쪽의 유지관리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인정을 했었죠.
그래서 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고, 기준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북한하고 우리나라 기준은, 우리나라도 옛날 기준들은 초기에는 일본 기준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미국 기준하고 비슷하게 하고 지금 유럽 기준 또는 세계적인 표준인 ISO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북한도 초기에는 일본 쪽, 철도 쪽은 특히 일본이죠. 일제시대 때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지금은 ISO나 유럽 쪽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만 서로 비교한다면은, 같이 협의하면 북한도 좋아하는 방향은 국제 표준, 세계적인 기준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까지 큰 격차는 벌어지지 않고, 제가 발표할 때 보여드릴 것처럼 몇 개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고, 서로 협의에 들어가면은 공동 기준을 잘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 기준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시간만 드리면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얘기하실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남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남북 경협지구 개발을 위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그 밖의 북한의 라진 선봉지대를 비롯한 여타 경제무역지대 및 경제개발구 조성에 대해 우리의 참여 방식은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비슷한 질문으로서 기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재가동과 함께 북한 당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산 개발 등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은 현행 남북한 법령 체제 하에서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정비 내용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이 독립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정태현 회장님께서 잠깐 답해 주시겠습니다. 적정한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유엔 제재와 그 대북 제재에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 교류 사업에 의해서 계속적인 이 어려움이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조 산업 쪽에는 개성 지역이 있듯이, 또 우리 이 서울을 주변으로 하게 되면은 경기도 지역에서 수도권의 모든 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강원도에서 약 12km 가장 가까운 지역에 세포 등판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북측과 이 식량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계속 이 상의를 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원산은 이 관광 개발의 이 협력 사업이 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북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에너지 생산과 그 다음에 식량 생산을 위한 비료, 그리고 농축산단지를 통해서 인민생활 발전을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 등판은 저희가 이 북측 관계자들과 평양에서도 상의했던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약 1억 5천만 평이라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농축산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서 저희들이 이 북측에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세포 등판 지역에 저희들이 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이 지역 내에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이 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되는 이런 사료를 통해서 가축을 사용할 수가 있고, 사육된 가축의 가공품은 이 인근 우리가 필요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쪽으로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은 특수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북측과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가축을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되는 것이 축산분뇨가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이 발표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500만 톤이라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가축 분야에 그 여유가 있지만은 사실 그 북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로 우리가 그 이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 가축 분야를 통해 가지고서 유기비료를 생산하게 되면은 북쪽에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 바이오가스 발전을 통해 가지고 가공 공장이나 산업단지에다가 공급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발전을 통해서 액비가 생산하면은 다시 이 농장에 가축 비료를 공급하는 이런 순환형 사업들이 사실은 유엔 제재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필요한 그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필요한 물자로 저희들이 이 구상을 받는 구상 무역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맺는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 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질문에 답하신 것으로 맺은 말을 하신 걸로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연사와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나왔던 모든 영상은 재편집이 돼서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 내용은 정리되어서 공학한림원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고, 또한 이슈페이퍼에서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을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관련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